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컴퓨터만 가지고도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적인 직업들은 없어질 거예요. 회계사는 사실상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는 업무라는 게 경영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면 그것들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거가 회계사의 일이잖아요. 컴퓨터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가지고.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이버에서 팔고 막 그래요. 그런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코스트에서 마지널 코스트가 0이잖아요. 컴퓨터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만 갈아 끼면 되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사람이 컴퓨터를 능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초드렛 일은 그럼 안 그렇게 될 거냐? 예,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잘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일자리는 미국에서 4억 개, 전 세계에서 4억 개 정도가 없어질 건데 그게 전 세계 일자리의 1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일자리가 과거만큼 좋은 일자리가 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책은 제가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사실은 2014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처음으로 저한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인공지능은 사실은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 자연어, 그러니까 말을 기계로 번역하는 거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서 사람을 능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15년을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컨퍼런스들이나 아니면은 세미나들의 주제가 인공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앞으로 주류를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2016년 들어서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을 거고 그 주류 기술이 인공지능이 될 거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그해 4월 달에 알파고가 와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어 가지고 4대 1로 이기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큰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6년까지 SK 경영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이따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기업가 정신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하려면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게 파장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의 그 부제가 인공지능의 정체와 삶의 파장인데 앞에 정체라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쓴 부분이고, 삶의 파장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행복하려면 대개 그 행복의 첫 번째 기본적인 토대가 뭐가 되느냐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으면 사람의 행복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일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과 일자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일과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당장 나타나는 게 생산성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대외 무역과 투자가 그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다 다뤄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이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거는 정부가 그
사회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거래 질서를 통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삶의 파장은 시장과 정부,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성장, 그런 것들을 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한 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이건 처음서부터 누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역사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은 무슨 제가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에디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용은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교과서처럼 그 책을 배우면,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걸 가지고서 다른 걸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아주 자기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걸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가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더군다나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수학이나 아니면은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섭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연구의 기원이 된 아이디어들을 하고 앨런 튜링 이렇게 썼는데, 기원의 제일 처음에 근대 인공지능이 시작이 된 거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기계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 이제 라이프니츠나 러브레이스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 그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순조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첫 번째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194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걸 가지고서 이제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앨런 튜링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컴퓨터가 기호를 조작해 가지고 뭔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기계를,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에서 맥카시하고 민스키라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만 모인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아주 권위자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모여가지고 다트머스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호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기호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계가 수를 읽잖아요. 컴퓨터가 수를 읽는 것처럼 기호, 다시 말하면은 말이나 글을 우리가 글을 기호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수학에 쓰는 여러 가지 문자들을 문자나 숫자를 기호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호들을 읽는 거를 기계가 하면 그 기계를 통해서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기호주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수학의 정리를 증명한다든지, 다양한 대수의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이렇게 자연어를 처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게 잘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가면서 강국이었던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이니까 이 두 나라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미국은 MIT하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하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새 인공지능 연구소가 생겼고요. 영국은 그 에딘버러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4개 4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꿈에 부풀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1950년대니까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아마 우리가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자꾸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정부에서 돈을 넣는데 그 돈 넣은 게 별로 성과를 못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철회하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이 곤란한 상황으로 갔죠. 한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기호주의적인 방식 말고 연결주의라고 하는 경험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기계를 학습시켜서 그 지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57년에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를 했느냐면 사람의 머리를 흉내내는 신경망을 만드는 거죠. 뇌를 흉내내는 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경망을 훈련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학습을 시키면 그게 지능을 가지게 될 거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를 하길래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글씨체로 된 글자만 식별을 하고 다른 글씨체로 된 거는 식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별을 왜 못 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민스키하고 파퍼트라고 하는 교수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을 냈습니다. 1969년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쪽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뭘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를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는 뭐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암흑기가 한 5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그 특정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범용으로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닮은 어떤 지능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 사람하고 유사한 거나 사람보다 더 잘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을 해봤더니 그게 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한참 이제 성과를 이루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그때는 이제 1980년대니까는 누가 제일 강자냐면 일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돈으로 8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면, 지금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사람을 능가하거나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능을 가진 그런 거를 연구해내겠다고 이제 달라붙었습니다. 제5세대 그 컴퓨터 연구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서로 각축을 합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를 넣고 영국은 3억 5천만 달러를 넣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 각축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문가 시스템이 일정한 수준이 지나고 났는데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PC가 나왔는데 그 PC가 전문가 시스템을 능가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은 조금만 뭔가를 잘못 넣으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걸 고치지도 못해. 예외 처리도 못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원이 철회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가지고 침체된 시기를, 계속된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2012년에 힌튼이라는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라는 데서 컴퓨터 비전으로 식별을 빨리 해내는 거를 그 정확하게 빨리 해내는 거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에서 1등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옛날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기호주의의 방식이 아니고 연결주의라고 하는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했던 방식을 채택해가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알렉스 서스케버라는 사람하고 만든 그 기계의 이름이 알렉스넷인데, 인공지능 이름이, 그 인공지능에 사용한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승리를 했고, 그 뒤로는 딥러닝을 중심으로 된 부분들이 약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딥러닝으로 된 기계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면 GPT-3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에서 거의 시도 쓰고 글도 읽고 기사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게 2020년입니다. 오픈 AI라는 데서 만들어졌고요. 금년 2021년 4월에 중국에서는 이거의 GPT-3의 10배 규모의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 책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다 탈고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왔다는 거를 보고한 거를 미디엄 데일리 다이저스트라고, 제가 열심히 그 최신 경향을 보는 잡지들이, 저널들이 있는데 그 저널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차 황금기에 도달해 있고, 딥러닝이 이렇게 이제 성과를 보여가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 정도 수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거든요.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에 주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챕터는 기계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능을 가지게 되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는 제가 젬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한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가지게 된 지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절에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계의 첫 기술이라는 거는 자동 인형이라고, 오토마타라고 해가지고 18세기에 만들었던 자동 인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계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거를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계가 기호를 해가지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걸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다시 이제 신경망 인공지능으로 가고요. 신경망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기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신경망 인공지능으로 가고, 신경망 인공지능이 다시 딥러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들의 계보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명백히 해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호주의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신경망을 통해서 하는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다층 신경망 기술까지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조금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딥러닝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뭐 CNN이라고 부르는 것, 합성급 신경망이라고 그러죠. 또 RNN이라고 부르는 거, 순환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AN이라고 부르는 거, LSTM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신경망 학습 기술들 중에서 딥러닝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설명하는 걸로 맺어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어떤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발전한 게 그러면은 사람만큼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개는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신경망이 사람이 못하는 거는 월등하게 잘하는데, 사람이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데 이걸 붙잡고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건 잘 못하고 사람이 못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거를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조화를 시킬 수 있어야 앞으로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걸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3장은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진짜로 사람보다 능가하는 어떤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초지능으로 발전하려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딥러닝 인공지능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진 현재 기계 지능이 사람 지능을 능가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그게 사람의 지능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 대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는 대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사람이 낳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상태로, 지능이 없는 상태로 나가지고, 그게 이제 낳으면은 학습을 통해서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이 지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이제 인지과학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니엘 스펠케라는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본래 구조가, 사람의 뇌 구조는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 네이처로 사람은 지능을 다른 것들보다 월등하게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걸 네이처라고 부르죠. 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나와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지능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단계로 간다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언어하고 사람의 지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꼬마로 제일 처음에 나서 이제 3년이 되고 나면은 말을 자유자재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능을 완전하게 가지는 존재로 변해 나가는데, 그 과정을 인공지능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아마 사람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적은 게 2절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그런 1절과 2절에 나타난 부분들을 정리하면, 사람 수준으로 발달하려면 7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202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어느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게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9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2019년까지 이제 이 예측을 했는데, 과연 언제쯤 그 범용인공지능 AGI라고 부르는 게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거보다 능가해가지고 우리가 싱귤레러티라고,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도달할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해봤는데, 대략 정리를 해보면 한 2060년대쯤 되면 범용인공지능에 도달하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그 몇 달 후가 되면은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 그러나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만장일치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범용인공지능으로 2060년대가 되면 발전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구글의 수석과학자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래학자로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분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놈, 여러분이 인간 지놈이라는 걸 아시죠? 인간 지놈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측을 할 때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측을 안 할 때, 이분은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맞아 돌아가서 본인이 예측한 중요한 예측들이 거의 86%가 맞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029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할 거고, 2045년이 되면은
특이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대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0년대 정도 되면 아마 범용인공지능의 실현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됐고, 그 근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개 사람의 머리가, 두뇌가 생각을 하는 그 속도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미시건호에 물이 담겨 있는 양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940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를 1로 보면 1온스라고 보면, 물 1온스라고 보면 미시건호의 1온스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물이 자박자박, 그러니까 미시건호 밑바닥에 물이 이렇게 다 이제 물이 차가지고 밑바닥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밑바닥에 물이 자박자박 있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 한 방울이 1온스가 똑 떨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데가 72년이 걸리는데, 그 물이 자박자박한 걸 본 순간서부터 다시 미시간호의 물이 아주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찰 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3년밖에 안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엑스포넨셜 그로스라고 부르는데, 지수적 성장이라고 부르죠. 그런 방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미시간호 밑바닥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 폴드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에는 프로틴은 접힌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파악하는 게. 그런데 그거를 알파폴드라는 그 디마인드라는 그 알파고 만든 회사에서 나온 인공지능이 이 43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25개를 파악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 1등한 그거를 그 2등을 한 게 있는데, 미시간 대학 연구팀,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했는데 몇 개를 했냐면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1등을 했는데 그건 기계가 한 건데, 인공지능이 한 건데, 그거는 25개를 했고 이거는 3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알파 제로까지 갔죠. 알파 제로라는 그 인공지능은 바둑만 두는 게 아니고 장기도 두고, 일본 장기도 두고요, 체스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런 그 두 사람이 하는 뭔가의 게임을 다 할 수 있는 게임에서 범용성을 가진 어떤 지능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고의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세돌이하고 한 지능하고는, 그거는 본래 그 사람이 가르쳐준 뭐 기보나 이런 걸 보고 학습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이 바둑을 둘 때 규칙을 거기다 넣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 가지고 한 거죠.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학습한 걸 가지고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돌하고 둔 알파고 리라고 부르는 그 인공지능하고는 직접적으로 백전백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라고 부르는 커제라는 사람하고 한 거로는 89승 11패를 해가지고 월등한 부분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현재 아마 곧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삶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건데, 일자리 보시면 알지만 일자리, 그 다음에 생산성, 경제성장, 소득분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했느냐면 시장 효율성, 또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소비자 후생의 악화, 또 이런 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이제 경쟁정책, 대외경제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소득분배 정책, 이렇게 세 군데에 관련된 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기본소득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 다른 무슨 말씀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같이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R이라는 통계 패키지, 무료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AI가 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량 경제학만 조금 대학교 때 공부한 학생이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AI다. AI는 그냥 우리가 진짜 모르는 영역이 아니라 너무 쉬운 그 학교 수업에 있는 통계학의 한 파트다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시고 강의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보는 시각이 있고 경제학을 보는 시각, 또 경기 변동론 시각에서의 AI 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주는 갤럭시는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이 갤럭시와 인간의 뇌, 왼쪽에는 브레인쉘, 인간 뇌가 거의 비슷하죠. 뇌는 1000억 개의 뇌신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뇌의 신경을 흉내내서 슈퍼컴퓨터들이 제작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에 AI가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AI는 소프트웨어고 슈퍼컴퓨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슈퍼컴퓨터 AI가 작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과거 데이터 저장소는 이러한 그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이렇게 데이터가 작았죠.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 저장소에 그 1기가바이트를 저장하는데 30원 정도 비용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하게 기술 개발로 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장치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들은 이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그 테크 기업들, 대표적인 경우는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아이폰은 거의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제조회사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자주 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는 학술과 공공 DB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 개도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공공 DB도 유료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라서 데이터를 상당히 얻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경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여기 클릭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전 세계의 그 국가별로 어느 국가가 위험한가 색깔로 딱 정리가 한 페이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뭐 때문에 위험하구나, 정부의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 이 페더럴리즘 뱅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미국 연방준비위원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페더럴 프레드라고 하죠. 여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각종 경제 데이터들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요. 뭐 OECD라 그 외에 경영 데이터, 뭐 부동산 데이터, 또 각종 논문들 무료로 공개가 돼 있죠. 여기 논문 사이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AI 기능을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우신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왼쪽 그림과 같이 홍운탁월이라고 해요. 달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달을 직접 그리지 않고 주변에 그 구름을 그림으로써 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구름만 그린 거죠. 동양적인 기법이. 즉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경제학적 시각이라면, 달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달의 색깔을 집어넣고 그리는 서양적인 그러한 사고 틀, 이거는 경영학적 사고의 틀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느냐, 그런 것을 다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머리도 아프고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서양적인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서양적인 사고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달을 그리는 것,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만 딱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좀 쉬워요. 다른 거는 그냥 다른 환경은 예, 있는 그대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동양은 환경 자체가 막 변화하거든요. 이와 같이 경제학을 보는 시각이 이 환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시각을 한번 세계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 경제 체제로 바뀌었지만, 예, 수요 충격으로 대공황이라는 경제 불황도 맞게 되고, 결국 기축통화가 달러로 되면서, 예, 금에서 달러로 되면서 이 제가 주장하는 자산 경제, 에셋 이코노미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다가 이 에셋 경제의 큰 약점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난 것이 금융위기예요. 그 이후에 오일 샤크도 일어나고, 또 이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케인지안 정책이죠. 정부 개입 정책으로 재정위기도 막고, 또 미중 무역 갈등도 일어나고, 최근에 코로나 충격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가 다시 더 확장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아주 위기의 상태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초저금리, 미국 연준의 초저금리나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이 인플레이션, 이와 같은 상태 때문에, 즉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케인지안 정책들 때문에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도국 불황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와 같이 환경적인 경제학의 달을 보는 시야의 환경 요소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뭐가 중요할까? AI라는 것이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머신러닝, 계량 경제학에서 머신러닝은 그냥 회귀 분석, OLS,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딥러닝이라고 AI가 나왔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딥러닝은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공신경만 비선형 모형이다,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 통계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 시각에서 AI를 바라보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경제 정책적인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시장이 더 중요한 거죠. 즉, 이 시장에 AI라는 것이 장기 쇼크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 쇼크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인가. 장기 쇼크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AI라는 것을 해석하기에,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기에 할 때 장기 쇼크, 장기 긍정적인 쇼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석탄에서 석유로 갔다가 원자력, 전기혁명으로 가는 거죠. 전기 자동차, 뭐 이러한 그러한 쇼크에 AI가 결합되는 형태다. 제조업 형태로. 다시 말하자면 외형 기관에서 내형 기관으로 갔는데 AI가 덧붙이면서 자동차도 오토매틱 자동차가 되고, 뭐 이와 같은 홈 컴퓨터가 냉장고가 이런 것이 자동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샥 있죠. 단기샥으로는 단기샥
개념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 닷컴 버블이란 것이 발생했고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AI를 단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단순히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R 이런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 또 구글사가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예, 우리 그 빅데이터가 뭐예요? 동영상이나 그래프 파일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것을 컴퓨터가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컴퓨터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더미 인 더미 아웃이었어요.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끌어들여서 컴퓨터 저장소에 저장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AI가 이미지 파일을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NN 뭐 예,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심플한 모형을 통해서 예, 컴퓨터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지나가는 사람들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 얼굴에 그 인식을 한다. 이런 거 다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죠. 즉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었다. 즉 이미지 빅데이터를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개념인데 이것을 어렵잖아요. 처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고 컴퓨터학과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사실은 이게 통계학에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많은 사람들이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신기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샤크가 있다고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단기적인 샤크가 아니냐. 제가 거의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웹을 보급을 해서 각종 뭐 통계청이라든가 뭐 유수한 기관들 뭐 각종 은행들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렇게 보급을 할 때 웹 서버를 주로 어떻게 설치하는 거 보급을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Git 서버예요. Git이라는 거는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가 협업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 소스를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Git 서버의 대표적인 게 GitLab. 예. 4년 전에 이 GitLab이라는 GitHub요. GitLab, GitHub도 이제 GitHub는 4년 전에 MS사가 8조 원에 인수를 했고 GitLab이라는 그 Git이라는 것을 이용한 하나의 업체가 작년에 3조 원 정도로 성장시키려다가 연기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Git 서버 바뀐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협업하는 소스 프로그램 협업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그 다음에 언어가 HTML보다 좀 쉽게 우리가 R 통계 패키지 쓸 수 있는 마크다운 랭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무료로 이북을 만들어 갖고 올릴 수가 있죠. 또 30년 전에 주로 PC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써요. 이거 아니냐 이런 경기 변동형 시기에선 닷컴 버블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따라서 요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은 이 AI 혁명이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 장기 쇼크냐, 아니면 단기 닷컴 버블과 유사한가 이런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경기 변동론자로서 이렇게 다시 시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려들이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AI라는 기술은 우리에게 큰 파장과 함께 다가올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창조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측면과 또 그 반대로 이제 어떤 조금 파괴적인 혹은 좀 와해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어떠한 크리에이티브한 측면과 그 좀 데스트럭티브한 그런 측면의 이면을 가지게 그렇게 바라볼 때 한쪽의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 산업이 우리의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AI라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사실 그 어떤 기계나 혹은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은 인류 역사상 직업은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고 오히려 그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들로 바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 증가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다루어 주신 내용들과 같이 사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그러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증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수요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새로운 직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 산업들이나 금융 산업들 그리고 유통 혹은 교육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 기존의 일자리 그러한 산업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일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사실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현재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젊은 층들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AI가 우리 사회에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더욱 두드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혹은 기후변화 이런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측면들이 봤을 때 사실 우리에게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거는 저는 어떠한 이런 기술 혁신들보다는 어떠한 우리의 고용 시장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어떠한 그런 규제들이라고 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뭐 최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격증 제도나 어떤 간호업계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엄격한 그런 절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산업의 일자리가 정말로 그들이 그 어떠한 노동을 정말 필요로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시장 어떤 노동자들에게 그 니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 노동시장 경직된 노동시장이 그런 것들 조금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라는 기술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규제들의 철폐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개방화와 어떤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육 서비스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다루어 주셨지만 사실 지금 현직에 있는 또한 임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그런 트레이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새로 나오게 되는 어떤 인재들이 이러한 AI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혹은 이 AI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떠한 창의성이라든가 어떠한 그 감정적인 메커니즘에 나오는 그러한 아티스트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인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교육 평준화 정책이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AI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을 때 제가 그 자유기업원에서 번역서를 냈었는데 그 하이에크의 치명적인 자만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국제적 지식의 문제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AI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혹은 우리 사회를 어떠한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이끌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커뮤니스트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그런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 AI가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만든 그러한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인간의 뇌가 논리적인 메커니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감성적인 부분도 존재할 뿐더러 이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을 AI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AI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AI 기술의 도입이나 채택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 AI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 봤듯이 사실 타다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이고 우리 사회에 좋은 후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사실 굉장히 반감을 샀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우리가 미리 이 AI 기술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고용시장의 유연성, 고용시장의 개방화와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AI로 인한 어떠한 대규모 실업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간에 다시 말하면 10년 내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범용 인공지능이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한 대로 실현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실현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람이 앞으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 중에서 이세돌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대부분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뭘 먹고 살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제 월등한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로 해서
문제를 솔브할 수 있는 능력과 아니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거를 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보다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는 것 중에서 그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거 말고 가진 거를 다 가지지 않아도 상당한 부분까지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나눠주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생각에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소득을 그렇게 재분배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넌센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만약 그게 범용 인공지능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산업이 있다고 해도 그 서비스 산업은 창출하는 가치라는 게 상당한 부분까지 지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서비스는 생산성이 향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팍팍팍팍 되어 왔는데 서비스 산업은 그것만큼 생산성 향상이 안 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일라이즈드 팩트입니다. 경제학에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서 뭐가 사람을 먹을 게 많이 생길 거다.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70%고요. 사람이 만드는 부분이 30%가 되면 일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30%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한테. 그래도 부가가치를 누가 만드는 게 많다고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게 많으면 당연히 그러면 사람은 허드렛 일밖에 안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누구나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자리밖에 남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성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아까 그 토론하시는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교육을 통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뭘 교육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에잇이라는 책을 냈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몇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가 우리만큼 더 잘하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잘하는 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지배하는 걸로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얘기는 슬로건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소사이어티가 돼가는 거죠. 또 하나 아까 그 윤 박사님이 말씀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의 관계, 또는 통계학하고 인공지능의 관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분류해 놓은 걸 보시면 알지만 스태티스티카라는 어떤 기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쓰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CNN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백프로파일 역전파나 아니면은 경사하강법 같은 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통계학이 사용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첨단에 있는 분들을 누군가가 회사에서 초대해가지고 그분을 오라고 하려고 하면 연봉을 100억 줘도 초대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원들 중에 유명한 대학원들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모시는 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 대학은 많은데 그 대학들에서 실제로 진짜로 인공지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교육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각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래서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인공지능을 배우는 건가를 좌우간 뭐라도 기초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롱텀으로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 박사님이 아까 단기적으로 그게 경기 변동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버블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미 버블이 2번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침체기가 있었고 2차 침체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 들어왔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다시 침체기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진짜로 새롭게 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도 아까 슈퍼컴을 말씀하셨잖아요. 슈퍼컴보다도 더 대단한 양자 컴퓨팅을 하는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조만간. 그게 이제 일부는 성공했다고 뭐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행렬 연산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 기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연산을 얼마만큼 싸게 해가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데이터도 지금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뭐 10만 개 먹여야 그게 기계가 압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요. 학습을 해서. 그런데 고양이를 구별하려면 16,000개 컴퓨터가 그거를 해가지고 뭐 몇천만 장이 되는 거를 갖다 매겨가지고 그거가 고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규칙만 조금만 알려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전이학습이나 아니면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현재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의 상당한 부분도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소프트웨어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에 간 것 같아요. 그걸 리플렉시브, 재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자기가 자기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이미 컴퓨터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 자체가 스스로 고쳐가면서 가는 상황으로 이미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위험성에 대한 거를 단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 10년 안에 이런 일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대처할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협업을 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언제 되냐면 지금 것들이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뭐 2070년, 80년, 90년 뭐 금세기 말쯤 돼서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꼭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 능가가 안 되고, 컴퓨터가 능가가 될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컴퓨터를 컨트롤해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 뭐죠? 삶의 뭐라고 하더라? 그게 인스티튜트, 라이프 모어 인스티튜트. 그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는 책 중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거를 책을 보시려면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2017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작년인가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스 테가마크라고 하는 분이 쓴 라이프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에 대한 거가 공상 과학 소설보다도 더 대단한 방법으로 현실로 지금 현재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디테일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세상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차세대,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죠.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는 사람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지금은 휴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휴먼 1.0 정도 되는 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휴먼은 뭐냐면 자기를 개선하는 걸 기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화성에 가서 산다고 하면 지금 화성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변하는 거를 트랜스 휴먼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카본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탄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실리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움직여서 사람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로봇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 기계가 꼭 사람처럼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먹는 것도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먹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리콘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계라는 거는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를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컨대 화성에 가서 사는데 산소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 거기에 뭐 물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주로 확장해 가면서 문명이라는 게 확장해 나가는 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라이프 3.0입니다. 그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고, 그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단계, 사람이 그런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트랜스 휴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미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과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쪽까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컴퓨터하고 굉장히 가깝게, 컴퓨터만 가지고도 가깝게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적인 직업들은 없어질 거예요. 제 책에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회계사는 사실상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는 업무라는 게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또 그 경영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면 그것들을 체계화 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거가 회계사의 일이잖아요. 컴퓨터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가지고.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이버에서 팔고 막 그래요. 그런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될 가능성이, 우선 그런 코스트에서 마지널 코스트가 0이잖아요. 컴퓨터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만 갈아 끼면 되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사람이 컴퓨터를 능가할 수가 없죠. 거기다 코스트 대체하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런데 미국의 예를 들면 회계사의 시간당 임금은 32불이에요. 그러니까 32불이고 정원사의 시간당 임금은 8불이에요. 그러면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대체해야 더 이득이 많을까요? 회계사를 대체해야 더 이득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많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더 많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모듈화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방식으로 된 거를 모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듈화되는 것이 가능한 직업일수록 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서두른 일은 그럼 안 그렇게 될 거냐? 예,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잘 안 그럴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맥킨지에서 2017년에 예측한 바에 의하면 일자리는 미국에서 4억 개, 전 세계에서 4억 개 정도가 없어질 건데, 그게 전 세계 일자리의 1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10년이나 15년 사이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일자리가 과거만큼 좋은 일자리가 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전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허술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을 보장하는 게 못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학력이고 고학력이고 대부분 다 그런 것에 연관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소득에 분배되는 부분은 이미 3차 산업혁명이 난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낮아져 왔어요.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2014년에 만들어진 논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지금처럼 그럼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뭐 극우파가 되든지 극좌파가 되든지 난리가 났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부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나서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짜로 줄게, 아니면 외국 사람들을 배제할게, 우리 이민 들어오는 거 막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정책이 됐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단 이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뭐냐면, 워낙 익스포넨셜리 그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전기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전기가 나왔을 때 산업혁명이 경제성장을 시킨 것보다 더 빠른 신속한 경제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금만 나눠도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정통 경제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많은 부분까지 제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까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 집중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독점, 복점, 뭐 과점 뭐 이렇게 나누는 시장 구조가 앞으로는 이게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이 SNS를 페이스북을 쓸 때 공짜로 쓰시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그거를 하는 쪽은 뭐 어떡하죠? 거기다 광고를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은 그걸로 소득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을 양면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양면 시장적인 성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현재 있는 공정거래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합도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가격 차별 같은 것도 예컨대 과거에는 1차 가격 차별은 교과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1차 가격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별로 다 가격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소비자 잉여가 0이 되고 모든 나오는 그 잉여가 다 누구한테 가느냐면 생산자한테로 가게 돼 있죠.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큰 나라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 가격이 싼 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거기다 세우려고 하겠죠.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데다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최근 한 20, 3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이 좋아진 것처럼, 세계화를 통해서 좋아진 것처럼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처럼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는 심각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기본소득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1년에 모든 사람들한테 $10,000씩만 주어도 그게 거의 그 1조 달러? 10조 달러, 1조 달러, 제가 기억을 여기 써놓고서도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있잖아요. 페이롤 텍스라고 부르는 게 우리로 말하면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를 50% 이상 올려야 돼요. 그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버는 돈의 반을 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44점 몇 %일 거예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50%에 육박하죠. 그것도 지금 아우성인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고서 $10,000씩 받는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차근차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부분까지 지금까지 정리된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거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을 못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무슨 전공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육을 통해서 뭐를 하면은 전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적어도 그 커리큘럼을 배워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